안녕하세요, 지식 탐험가 여러분. 지적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철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닌 어쩌면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인간 본성의 관찰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거장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서사의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들은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아이디어와 이야기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캔버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문자 그대로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인 동반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큰 질문은 간단하지만 동시에 심오합니다. 왜 하필 그일까요?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국 시골 마을 출신의 한 극작가를 인용하고 각색하고 논하며 그의 작품을 논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관성일까요? 아니면 셰익스피어가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해독해낸 것일까요? 그의 유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화와 분리해야 합니다. 에이번의 음유시는 고독하고 신비로운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이자 배우였으며 당대 가장 경쟁적이고 협력적인 산업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시대 연극계에서 활동했던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인 극작가였습니다. 우리의 탐험은 여러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그를 탄생시킨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다음으로 그가 희극을 이용해 어떻게 사회를 해부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비극들의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역사극에서 보여준 권력에 대한 그의 분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의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인 언어입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시작해봅시다. 셰익스피어는 격동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한 전환기였던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종교적 확신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와 의심, 과학, 그리고 개인이 발견되기 시작한 근대 세계 사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연극은 엘리트 계층만의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매체였습니다. 글로브 극장은 시끄럽고 냄새나며 바닥부터 갤러리까지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결정적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조용히 읽히는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경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견습공의 주의를 사로잡으면서도 동시에 궁정에서 교육받은 귀족에게는 철학적 깊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그의 천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그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교육이 다름 아닌 연극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는 관객을 이해했고 리듬을 이해했으며 군중의 심리를 알았고 무엇보다 구어의 힘을 알았습니다. 이제 희극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그의 희극을 위대한 비극적 시기 이전의 가벼운 작품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정체성과 사회적 규범을 탐구하는 실험실과 같습니다. 12하나 뜻대로 하세요를 생각해 봅시다. 줄거리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거의 항상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남자로 변장한 여성, 일란성 쌍둥이, 도난당한 정체성. 셰익스피어는 사회 구조, 특히 성별이라는 개념을 붙잡고 흔들어대어 그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들에서 아든 숲과 같은 숲들은 도시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마법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것은 계층이 뒤집히고 바보는 현명해지며 귀족은 바보처럼 행동하는 곳입니다. 정체성이 재협상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인 셈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희극에서 사랑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이며 종종 잔인합니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사랑이 문자 그대로 마법의 묘약이 되어 귀족이든 당나귀든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존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는 낭만적인 이상에 대한 맹렬한 비판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웃음을 메스처럼 사용합니다. 우리는 시비아의 자만심 강한 청교도 말볼리오를 비웃지만 마지막 그의 굴욕은 잔혹합니다. 희극은 비극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권력, 위선, 그리고 사회적 경직성을 비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그의 초기 희극에서도 우리는 그의 작품의 중심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우리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외부의 역할 사이의 긴장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의 비극에서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위대한 비극들입니다.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 왕. 이 작품들은 본질적으로 문학에서 현대 심리학의 탄생을 알립니다.
햄릿부터 시작해봅시다. 햄릿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왕자가 아닙니다. 그는 현대 의식의 발명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의 죽느냐 사느냐는 단순한 자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서 행동 자체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햄릿의 비극은 분석에 의한 마비입니다. 그는 덴마크 왕국의 부패를 보지만 자신의 마음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내면의 풍경을 창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갈등은 칼의 싸움이 아니라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은 오셀로입니다. 이것은 운명의 비극이 아니라 조작의 비극입니다. 이아고의 손에서 언어가 어떻게 독처럼 사용되어 신뢰, 사랑, 진실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분석입니다. 허위 정보와 그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작품입니다. 이아고는 그의 악행이 동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섬뜩한 악당일 것입니다. 그는 파괴하는 것 자체에서 쾌락을 얻습니다. 오셀로에서 셰익스피어는 또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인종차별, 타자성, 그리고 남성 평판의 취약성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이제 맥베스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야망에 대한 작품입니다. 광기로의 폐쇄 공포증적 하강이죠. 셰익스피어는 예언에 의해 촉발된 단 한 번의 폭력 행위가 현실 자체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손에 묻은 피는 실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맥베스에서는 자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말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부엉이가 낮에 사냥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도덕적, 정치적 혼란을 반영하기 위해 자연을 사용합니다. 작품은 묻습니다. 우리는 운명의 꼭두각시 마녀들인가? 아니면 우리 선택에 대한 책임자인가? 마지막으로 리어 왕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처절한 작품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노년의 심연, 자식들의 배은망덕, 그리고 광기를 들여다보는 작품이죠. 리어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폭풍우 속에 서 있을 때 그는 세상의 근본적인 불공정함을 깨닫습니다. 인간이 가장 취약한 본질로 축소되는 과정입니다. 리어의 비극은 그가 너무 늦게 공감 능력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성한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는 작품입니다. 깊이 실존적입니다. 이 네 편의 비극에서 셰익스피어는 현대 인간 조건의 지도를 그립니다. 의심 햄릿, 질투 오셀로, 야망 맥베스, 그리고 실존적 공허 리어. 그리고 이를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물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와 권력에 깊이 천착했습니다. 이는 리처드 3세, 헨리 4세, 헨리 5세와 같은 그의 역사극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품들은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현실 정치의 교본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엘리자베스 시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리더십의 본질을 해부합니다. 무엇이 좋은 왕을 만드는가? 경건함인가? 아니면 교활함인가? 힘인가? 아니면 정당성인가? 리처드 3세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마키아벨리적 폭정의 화신입니다. 카리스마 있고 영리하며 완전히 비도덕적이죠. 그는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우리가 그의 권력 상승의 공범이 되게 함으로써 악행이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헨리 5세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의 유명한 성 크리스핀의 날 연설은 선전의 걸작입니다. 이는 현대 애국심의 발명, 즉 우리 소수, 행복한 소수, 우리 형제단이라는 생각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너무나 영리해서 단순한 영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헨리 5세에서조차 그는 그 영광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포로 학살, 정치적 조작,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웅인가 아니면 미화된 전쟁 범죄자인가?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팔스타프를 잊을 수 없습니다. 헨리 4세에서 젊은 헬 왕자의 흥청망청한 친구인 팔스타프는 삶, 혼돈, 무질서, 그리고 인간성을 상징하며 이는 국가 권력의 차가운 계산과 대조됩니다. 헬 왕자가 헨리 5세가 되어 팔스타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순간 늙은이여 나는 그대를 모른다 은 그의 모든 작품 중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정치와 야망이 우정을 살해하는 순간입니다. 순수함의 끝이죠. 그의 로마 작품들 줄리어스 시저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서도 그는 동일한 시각을 적용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수사학에 대한 뛰어난 연구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브루투스의 연설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감성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연설에 의해 어떻게 휩쓸리는지 봅니다. 이는 대중심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서는 로마의 의무 옥타비아누스와 이집트의 열정 클레오파트라를 대조합니다. 구조의 구세계와 욕망과 혼돈의 신세계의 대립이죠. 권력과 사랑이 서로를 어떻게 잠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품입니다. 이 모든 작품에서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치가 추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망, 두려움, 충성심, 그리고 배신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인간적 열정의 결과입니다. 권력은 부패시키지만 나약함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단순히 희곡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 시간,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154편의 소네트, 서정시를 썼습니다. 당시의 소네트들은 사랑하는 이를 손댈 수 없는 천사로 그리는 페트라르카식 이상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를 깨뜨립니다. 그의 소네트들은 공정한 젊은이와 흑색 여인 다크 레이디에게 바쳐졌습니다. 욕망, 질투, 집착, 그리고 잔인한 솔직함으로 가득 찬 시들입니다. 그는 관습을 전복시킵니다. 유명한 소네트 130번, 내 연인의 눈은 태양과 전혀 닮지 않았네는 낭만주의 시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그는 내 연인은 현실적이고 여신이 아니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급진적인 리얼리즘입니다. 하지만 소네트의 가장 큰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파괴자, 즉 적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시간과 싸우는 두 가지 방법, 즉 생시가이를 낳는 것과 예술을 봅니다. 그의 시들은 불멸의 약속입니다. 그가 인간이 숨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이것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썼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가 죽음을 넘어 생명을 보존하는 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 그의 말을 읽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가지 일을 꼽으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 생활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셰익스피어가 수천 개의 단어를 영어에 도입했다고 말합니다. eyeball, 눈알, swagger, 으스대며 걷다, lonely, 외로운과 같은 단어들이 그랬죠.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단순히 단어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강 5보격, 즉 5박자의 리듬 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을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이 리듬은 인간의 심장, 박동과 영어 회화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모방합니다. 이는 그의 시구를 기억하기 쉽고 동시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자신의 규칙을 깼습니다. 폭풍 속의 리어처럼 인물이 미쳤거나 감정적으로 부서졌을 때 약강 5보격이 깨집니다. 인물의 정신과 함께 언어가 부서지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형식을 사용하여 정신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셰익스피어 이전에는 인물들이 종종 자신의 감정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화났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복잡한 은유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는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 이 단단한 살덩이가 녹아내려 이슬처럼 사라지면 좋으련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현대적인 독백을 주었습니다. 인물이 무대에서 홀로 남아 자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이죠. 이것은 단순히 관객에게 계획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싸우고 논쟁하고 합리화하는 인물입니다. 작동하는 마음의 소리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속마음을 드러내다, 어색함을 깨다,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 맹목적인 사랑과 같은 표현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 현실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적 도구들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비평가 헤럴드 블룸은 셰익스피어가 인간을 발명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블룸이 의미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인식의 어휘를 주었습니다. 그의 인물들은 자유롭습니다. 운명의 얽매인 그리스 비극의 인물들과 달리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비극들은 거의 항상 성격상의 결함, 즉 치명적인 실수의 결과이며 노한신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식의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장 환상적인 작품인 그의 마지막 작품 템페스트조차 이러한 주제를 다룹니다. 마법사 프로스페로는 무대 감독이자 극작가입니다. 결국 그는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자신의 마법 그의 예술을 포기하며 박수로 자신을 해방시켜 달라고 관객에게 요청합니다. 이는 예술의 힘과 한계에 대한 궁극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왜 살아남는가?
단순히 학교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그에게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한히 적용 가능합니다. 일본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는 맥베스에서 사무라이 이야기를 보았고 그것을 피의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리어왕에서는 봉건 드라마를 보았고 란을 창조했습니다. 권력 구조와 인간의 결함은 보편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갱단 뮤지컬로, 햄릿의 라이온 킹에서 기업 이야기로,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내가 널 싫어하는 10가지 이유에서 고등학교 로맨틱 코미디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오피리아나 레이디 맥베스처럼 힘이나 광기 때문에 처벌받는 인물들의 잔인한 대우를 지적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입니다.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은 오셀로와 템페스트, 칼리반이라는 인물과 함께를 인종과 식민주의에 대한 문제적인 표현으로 분석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비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견을 가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작품들은 너무나 풍부하고 모호해서 이러한 비판들을 허용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는 충분한 인간성이 담겨 있어 그의 독백 유대인에게는 눈이 없단 말인가? 이 작품 자체의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더 나은 질문을 줍니다. 그의 작품들은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회도 비추는 거울입니다. 햄릿을 볼 때 우리는 덴마크 왕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으로 마비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모호함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아이디어를 동시에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능력이죠. 깨끗한 것이 더럽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다는 그의 말처럼 영웅에게는 결함이 있고 악당에게는 동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프로이트는 햄릿을 사용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정의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코리올라누스에서 계급투쟁을 분석합니다. 정치인들은 헨리 5세를 인용합니다. 인간 사상의 모든 분야는 셰익스피어 안에서 그 뿌리나 대척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셰익스피어에 따른 인간 조건은 무엇일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천사 같은 지성과 동물적인 욕구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를 창조할 수 있고 가장 비열한 잔인함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동시에 말이죠. 그는 우리에게 삶은 정돈된 서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맥베스가 마지막에 말했듯이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 소음과 분노로 가득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말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유산은 일련의 작품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 야망, 질투, 사랑, 그리고 절망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혼란을 명명할 언어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말했듯이 꿈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읽는 것, 아니 그보다는 셰익스피어를 보는 것은 자기 발견의 행위입니다. 우리 내면의 혼란에 대한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디어들을 탐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같이 있었다면 우리를 정의하는 아이디어들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위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셰익스피어 작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 아직 보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리왕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바로 행동이 가득한 작품으로 시작하세요. 맥베스는 짧고 빠르고 피투성이이며 현대 액션 영화와 같습니다. 또는 여전히 가장 원초적인 10대 사랑 이야기인 로미오와 줄리엣도 좋습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조언 하나 드립니다. 소설처럼 조용히 읽지 마세요. 그의 작품은 보고 들리도록 쓰였습니다. 좋은 오디오극을 찾아보거나 더 좋게는 영화를 보세요.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햄릿 버전이나 2015년 마이클 패스벤더 주연의 맥베스를 추천합니다. 언어는 연기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잠시 희극으로 돌아가서 셰익스피어 희극의 구조는 매혹적입니다. 질서에서 시작해 혼돈으로 끝나는 비극과 달리 희극은 혼돈, 혼란스러운 정체성, 불공정한 법에서 시작하여 질서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으로 혹은 여러 번의 결혼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의 행복한 결말조차 모호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파멸하는 샤일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시비아에서는 말볼리오가 복수를 맹세하며 떠납니다. 셰익스피어는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여성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들은 시대에 비해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닙니다. 뜻대로 하세요의 로잘린드는 작품 속 어떤 남자보다도 영리하고 유능합니다. 클럽하트라는 정치적 리더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단순한 사랑에 빠진 소녀로 오해받는 줄리엣도 있습니다. 줄리엣은 놀라울 정도로 주도적입니다. 결혼을 제안하는 것도 그녀이고 수도사와 계획을 짜는 것도 그녀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세상에 맞서는 자연의 힘과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디 맥베스. 그녀는 단순히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에 갇힌 여성으로 남편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표출합니다. 그녀의 유명한 내 성별을 벗겨주소서 장면은 자신의 성별이 가진 한계에 대한 좌절의 외침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보편성은 높고 낮은 것을 섞는 그의 능력에서도 나옵니다. 그의 작품들은 동일한 장면에서 가장 고상한 철학적 시 햄릿에서 가장 저속한 화장실 유머, 맥베스의 문지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낭만주의 시인 콜리지 콜레리지가 그의 수많은 시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하나의 스타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왕처럼, 병사처럼, 철학자처럼, 간호사처럼 또는 바보처럼 글을 쓸 수 있었고 각각을 진정성 있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의 악당들을 생각해 봅시다. 멜로드라마의 악당들과 달리 셰익스피어의 악당들은 종종 가장 카리스마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아고 리처드 3세, 리어 왕의 에드먼드. 그들은 영리하고 웅변적이며 종종 섬뜩하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악행이 스스로를 악행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악행은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리처드 3세는 자신의 기형으로, 이아고는 직업적 질투로, 에드먼드는 서자라는 신분으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악행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단계, 겨울 이야기나 신벨린과 같은 로맨스극 또는 비극희극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혁신합니다. 이 작품들은 구원, 용서,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각상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재회하는 성인을 위한 동화와 같습니다. 리어 왕으로 지옥으로 내려간 후 셰익스피어가 빠져나올 길을 찾아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작품들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은혜와 화해는 비록 종종 마법처럼 보일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스펙트럼이 그를 마르지 않는 셈으로 만듭니다. 평생 셰익스피어를 연구해도 표면만 긁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작품은 하나의 세계이고 각 독백은 하나의 시면입니다. 그는 공감의 극작가입니다. 왕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고 살인자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며 연인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고 바보의 입장이 되어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면에서부터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다워집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셰익스피어가 지루하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죽은 작가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식의 운영체제를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혼란에 대한 단어, 우리의 야망의 형태,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지도를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요약하자면 음유시인에 따르면 인간 조건은 어둠 속에서 싸우는 형제단이자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이야기이며 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디어를 동시에 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간과 호기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정의하는 문학에 열정적이라면 돈키호테와 근대소설의 발명에 대한 저희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댓글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